예,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창업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업적인 거하고 개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원찮게 빚더미 앉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갚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외노자 신세를 있으면서 열심히 빚 갚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외부 투자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TO가 그 스칼라 언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변태라서 저희도 그 펑셔널 프로그램에 늪에서 같이 빠져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리허설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65분 내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눈물을 먹은 거 왕창 잘랐는데 그래도 잘 맞출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느낌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은 가벼운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UI URL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전벨트 매시고 가봅시다. 예, 그 뒤에 대사 뻔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익히 있는 비극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그 백엔드 같은 거 스프링 배우고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바 하라고, 자바 할 줄 아니까 안드로이드 하라고 그런 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뭐 익히하는 뭐 프로그멘테이션 파편화 문제라든가 뭐 비동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엉뚱한 때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보냈는데 사용자가 뭐 앱을 잠깐 뭐 전화가 와서 끈다든가 했을 때 결과가 날아오면 앱이 죽는다든가 뭐 그런 거 많죠. 뭐 라이프 사이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특정 시점을, 시작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꼭 그 중요한 곳에서는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iOS에 비해서 좀 잘 매니지 안 된 느낌이라,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플럭스라고 해서 굉장히 팬시한 CSS 최신 버전처럼 이제 UI를 구성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일본에서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댓글들이 이제 험악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것부터 잘 만들지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레벨업도 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의외로 자료를 많은 것 같아요. 한글 자료는 사실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일본어라든가 영어로 자료로 눈을 돌리면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누군가 알려주진 않지만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지만 나만 아는 노하우. 그렇죠. 그리고 계속 좋은 매력 중에 한 게 코틀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칼라 언어로부터 받아들인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부담 없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때부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한계에 부딪히는, 그렇죠. 인터넷에도 이제는 쓸만한 자료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고도죠. 그리고 좋은 자료를 찾았다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내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동그란 관역 그림 말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잘 없죠, 이런 거. 그렇죠. 물론 예제 수준의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찾아보면 뭐 이런 거 MVVM, 그렇죠. 이것도 예제 수준은 참 많은데 실제로 쓰려고 하면, 그렇죠. MVP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것 같아서 좀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왠지 늪에 빠지는 느낌. 그렇죠. RX 자바는 좀 더 괴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네트워크 파티에서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개발자분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게 자기도 사실 며칠 전에 아니 이런 기능도 있었어? 라고 놀랄 정도로 막 새로운 깃들이 계속 있다고. 그래서 RX는 참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iOS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RX 스위프트하고 RX 자바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브 데이터는 좋은 것 같은데 기능이 너무 제약적이고, 그렇죠. 디펜던시 인젝션도 처음에는 참 쉽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수많은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인젝션의 주체를 여기로 해야 될까, 저기로 해야 될까, 그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항상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TDD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은 계속 목을 졸 나오는데 실제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서 다 뻥인 거 아니야, 이거? 라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결국은 예,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화인마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기술이나 기반 베이스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건 같아요. 로우 행잉 프루트. 낮게 걸려 있는 과일만 따려고 하는 이제는 그렇죠. 너무 멘탈이 힘든 나머지 이제는 좀 자기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기도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2번으로 넘어가서 예. 예. 그 개발자의 개성에 따라서 많은 스킬 트리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지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아키텍트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반대로 실제로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우아하게 풀어낸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빠르게 풀어내면서도 재사 형성도 가능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라든가 외주라든가 열심히 떠넘겨야 되는데 잘 떠넘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괴로우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생각하려면 그런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고급 엔지니어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고급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헤매면서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좀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느낀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테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 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고요. 그리고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든가 R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 해보면서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은 의외로 쉽죠. 왜냐하면 그 블로그나 그런 것들 보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설치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결국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유의 힘.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건너갔을 때 둘째 날에 처음 들은 얘기가 이 얘기였는데 제가 뒤통수를 꽉 맞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그냥 물건을 교환하면 그냥 하나씩만 갖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면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자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제 보통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하기 굉장히 꺼려하는데 거기 같은 굉장히 컴비네이션한 내용까지 같이 얘기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입장에서는 서로 얘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업사이드에 비해서 보면 이게 유출돼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다운사이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발적인 부분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한번 부딪혀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됐던 아니면 고민거리가 됐던 말할 거리가 생겼다면 그거에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한 엔지니어들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블로깅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블로그 할 때 사실 우리나라 블로깅에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좀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맙긴 한데 뭐 그래봤자 몇십 분 설치하는 거를 약간 시간 줄여주는 느낌? 그리고 본인한테 있어서 이게 대단한 걸 깨달은 걸 공유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 생기거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대학생 때부터 공유를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건 퀴타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긴 내용들은 하테나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서 개발자들은 보통 이 한 개씩은 어카운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회라고 하는 지역 단위 세미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가는 이런 곳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모크모크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모크모크가 무슨 뜻이냐면 묵묵히 일하다 묵묵의 일본어 발음이 모크모크예요. 그래서 가면 진짜 묵묵히 자기 일만 해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개별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했는지 자랑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혔다 그런 고민을 하거나 조언을 듣거나 하는 자리인데 되게 실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네트워크 파티예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그 보던 네트워크 파티를 설마 그 히키코모리들이 모여있는 일본에서 볼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스트 나이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참석했던 안드로이드 테스트 나이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발표를 해요.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초급 같은 경우는 5분.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테스트 이런 걸 했습니다. 뭐 그런 거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티.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주제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걸로 얻어내기 힘든 지식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1대1로 같이 얘기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거나 상대편에 듣거나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석했을 때 제 옆자리에 그 아나항공 아시죠? 그러면 전일공항공의 앱을 만든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그 일본은 이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테스트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깨어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발주할 때부터 TDD를 아예 요건으로 넘어서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나항공 앱 같은 경우 굉장히 거대한 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테스트 커버리지가 60, 70%가 넘어가는 엄청난 그 사실 서버에서는 8, 90%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한국에서 좀 많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배운 것들도 있어서 저도 블로그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그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TDD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아니라 디자인이죠. 도메인 기반, 도메인 주도형 설계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게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안드로메다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MVP와 MVV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VC가 과연 나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모델과 뷰, 그리고 모델을 도메인 계층이라든가 그 좀 통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은 일종의 레고 블록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 단위 기능들을 네스터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그럼 이 레고 블록은 누가 조립하느냐? 컨트롤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지는 않고 대신에 그 레고 블록들을 조립해서 잘 컨트롤되게 만드는 것이 역할인 거죠. 그래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어떤 뷰를 통해서 보여줄까 결정해서 모델에서 받은 데이터를 뷰로 바로 넘겨주면 뷰가 그려준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스프링이라든가 아니면 루비 온 레일즈에서 하는 그림도 이제 다 이런 그림이죠. 그리고 에러 처리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에러 처리를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도 컨트롤러가 돼서 이걸 사용자한테 알려주거나 아니면 사용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몰래 로그를 남기거나 하는 디시전도 다 컨트롤에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MVC가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왜 다들 나쁘다고 그러냐? 사실 MVC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가 나쁜 거지. 그렇죠? 저 모바일 환경의 문제, 그래서 복잡한 비동기 처리, 라이프 사이클 처리 이런 문제가 얽히설키 꼬여 있는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자체 문제가 보면 이게 그 뷰가 XML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말하는 좀 뭔가 개운치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정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말로는 그 멋있게 포장해서 디클레러티브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사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뷰와 컨트롤러의 모든 일들을 다 프로그먼트나 이제 액티비티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기는 비극이 이런 거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만들기 매우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고, 사실 뭐 테스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설계상으로 봤을 때 테스트하기 까다로운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객체 지향에서 익히 얘기하는 게 루스 커플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정 클래스나 특정 모듈을 단위로 떼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외부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매우 총체적인 난국이죠. 최악의 가독성. 그렇죠? 나도 헷갈리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렇죠? 뭐 하나의 뭐 플래그먼트 그런 것들이 몇천 라인씩 되는 경우도 흔하게 생기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유지보수 용이성, 수정 편의성, 가독성 모든 부분에서 취약한 코드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VP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MVP가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옛날 90년대 이미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마틴 파울러가 소개하면서 알려져 개념이죠. 그리고 사실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구전으로부터 많이 전해왔던 아키텍처이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제대로 된 앱이라고 하면 보통 그 액티비티나 프로그래먼트 사이즈가 몇천 원씩 넘어가는 건 우스운데 사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전으로 프레젠터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을 나눈다든가 하는 것들이 보면 약간 뭐랄까 특별히 이론적인 토대가 없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갤럭시 2, 3 시절부터 이제 안드로이드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분리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왔었고요. 그때 물론 프레젠터라고 부르진 않았었지만 그래서 프레젠터를 간단하게 복습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뷰는 사용자 입력을 통보하는 역할들만 하고 그려주는 역할들만 하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됐다고 하는 걸 프레젠터에 통보하면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왔다고 하는 걸 프레젠터에 통보하고 그러면 프레젠터 입장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줘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걸 결정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델과 통신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부분들은 프레젠터가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뷰에서 변경 요청을 프레젠터가 직접 하게 되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추상화된 형태로 예를 들면 그 액티비티나 플래그먼트에 있는 버튼을 직접 제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버튼을 보여줘라 라든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라 라든가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뿌려줘라 라든가 하는 명령어를 뷰로 추상화된 형태로 보내면 뷰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MVP의 강점은 역시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판시빌리티의 분리로 인해서 소스가 속성과 품질이 동반 상승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뷰 쪽에 프레젠터에서 뷰로 보낼 때는 추상화된 형태로 명령을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특정 버튼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거나 뭐 어떤 UI 컨트롤을 직접 재현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거나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OK 버튼 보여줘 아니면 OK 버튼을 비활성화시켜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추상화된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프레젠터는 쉽게 테스트 작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플랫폼 의존적인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의 최상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뷰고 그 밑에가 프레젠터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MVVM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MVVM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MVVM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MVVM 하면 보통 블로그나 그런 데 보면 계속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 처음 입문편에서 항상 나오는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해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는 화면을 가로로 눕히기만 해도 플래그먼트 날아가 버리죠. HTTP와 함께.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뷰 모델이 같이 살아있지 않다면 데이터 로딩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죠. 그래서 뷰 모델을 쓰면 그게 뷰 모델 UI는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뷰 모델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다시 뿌려주면 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의 특징이죠. 그렇죠? 뷰 모델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MVP를 적용할 때 같은 경우도 자주 하는 꼼수가 그냥 뷰 모델을 상속받아서 프레젠터라고 이름 지어서 그냥 쓰죠, 많이. 그렇죠?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AC에서 제공하는 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딱히 라이프 사이클 이외에 딱히 별 기능이 없기도 해요. 자, 그리고 데이터 바인딩은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죠. 그리고 RX MVVM이라고 하는 표현도 MS 쪽에서는 종종 쓰는데, 그렇죠? 리액티브 익스텐션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콜백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RX의 일부만 갖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매우 비추드리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RX 자바를 쓰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그 개념상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뷰 모델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오는 혼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 모델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할 딱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은 심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인데 모델을 좀 가공해서 뷰에 맞게 보여주는 모델일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프레젠터랑 틀린 게 없네? 통신에다가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뷰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뷰를 위한 모델,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이
그다음에 단방향 프리젠터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뷰 모델을 정의하면 역시 심지어는 MVP보다 더 먼저 소개된 게 뷰 모델이에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실제 구현은 단넷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구현했고요. RX와 함께 같이 처음 구현했었고요. 그래서 뷰 모델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프레젠트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틀리냐? 그래서 아까 그 좁은 의미에서 어떤 뷰 모델은 뷰를 위한 모델이라고 하는 엔티티라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이 있을 때는 그 뷰와 1:1 매핑되는 뷰 모델 형태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프린터와 똑같이 미디에이터인데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유니디렉셔널 단방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프린터와 매우 유사하긴 한데 뷰 모델은 뷰를 제어하지 않아요. 제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뷰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뷰는 대신에 아까 프린터하고 똑같이 어떤 결과들을 그 사용자 입력이 있었거나 하는 이벤트를 뷰 모델에 넘겨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받냐면 옵저버블 형태로 주로 받죠. 콜백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맨 밑에 보면 뷰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이나 커맨드를 통해서 뷰 모델에 뭔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뷰 모델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모델도 어떤 노티피케이션, 이벤트가 바뀌는 걸 통해서 보통은 옵저버블이 되겠죠. 옵저버블이 바뀌는 걸 뷰 모델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관찰하고 있다가 바뀌면 바뀌었구나 라고 해서 적용을 하고 그러면 뷰도 역시 뷰 모델의 옵저버블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바뀌었다고 하면 적용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거는 구글 가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밑에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뷰 모델이 주로 하는 일들을 리포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죠. 잘 보이시나요? 애매한데. 그 밑에 리포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를 어디에 스토어할까를 이제 감춰주는 추상을 시켜서 역할을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모델이 그 룸이나 어떤 DB, 로컬 DB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API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외부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리포지토리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있으면 뷰 모델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참 애매한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엄마가 좋으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척을 항상 하는데 왜냐하면 쩐주는 아빠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훌륭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도적인 유의는 없다라는 게 사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MVVM vs MVP를 검색을 해봤었는데 그게가 납득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사실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리도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대적인 차이 자체도 본인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비교 우위입니다. MVP는 아무래도 시작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은 기존의 컨트롤러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리고 아니면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고 해도 일단은 기존 가락대로 하되 그 컨트롤러 안에 프래그먼트 안에 몽땅 다 때려놨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서 이쪽으로 갈 건 이쪽으로 빼고 로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리고 플랫폼에 의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뷰로 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코드가 굉장히 이뻐지고 그리고 왠지 좀 즐거워 보이죠. 이전에 스파게티 같은 코드에 보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정신적으로 안정도 되고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당연히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RX 공부증인 분도 많죠.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RX 자바를 근데 사실 RX 쓰면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길게 보고 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럼 MVVM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장 병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개념들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셋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제 머리가 약간 내 두뇌가 이 개념을 납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내 두뇌가 납득하고 내 손이 익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통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걸 적용하려면 약간 시간을 두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뷰의 상태 관리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의 앱이긴 한데요. 사실 뷰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옵저버블을 통해서 뷰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적용시키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앱들은 사실 이 시나리오를 통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그래서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MVVM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큰 회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걸 많이 레거시가 좀 심각한 회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갈아타고 있는 상태고, 아예 아닌 경우는 MVI 패턴으로 갈아타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예. ALC 후광 효과도 있죠. 자, 이거 일렬로 이렇게 쭉 쓰면 이런 조합들 예제 되게 많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쓰고 있는 사실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클래스 플랫폼 구현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일단은 뷰 레이어를 제외하고 위쪽 레이어로 올라가면 사실은 코틀린을 스위프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스위프트를 코틀린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거의 컨버팅이 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공통의 장점, 예, 주의점은 예, 초기 3주간 몇 배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코드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 그렇죠. 기획자가 급격히 사양 변경을 요청해도 예, 한 대 안 때려주고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코드를 봐도 어디를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코드를 배워도 별로 안 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좋죠. 와, 정말 좋은데? 예, 그렇게 생각했으나 막상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프로젝트가 사이즈가 거대해지면 처음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그 옥동자 같은 어플이 점점 더 그 통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걸 보는데, 이전에 사실은 MVP나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다, 다행인데 이제 알고 나니까 더 나름의 기대치는 있는데 생각보다 틀려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그 테스트 코드들을 좀 이제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짜놨는데 프로젝트 사이즈가 커지면서 테스트들이 동작하지 않는 게 생기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거 바꾸려다 보니까 이게 또 일이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가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더 안 하게 되고, 그런 문제도 같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장. 예.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안티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이제 팻 프레젠터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제는 프레젠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기도 어려졌고, 전부 다 낫긴 한데 그래도 코드가 지저하다.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액티비티 매니저 같은 한 개도 들고 있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원인은 좀 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뷰와 프레젠터를,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이제 프래그먼트에 있는 특정 그 컨트롤들을 갖다 쓰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빈번해지다 보니까 서로 섞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뷰에 있어야 될 내용이 프레젠터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젠터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빨간색을 그려줄 때 무슨 색을 그려야 될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해야 될지까지 관련하게 되면서 이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잘못 구현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뷰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UI를 그려주는 역할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로직이나 모델이 깨어들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프레젠터도 마찬가지죠. 뷰의 세부 사항을 아예 알 수 없도록. 그래서 뷰는 추상화진 형태의 인터페이스만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게 이제 콘트랙트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요. 콘트랙트를 통해서 뷰 인터페이스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뷰 인터페이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튼을 보여줘, 아니면 서밋 버튼이 눌려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그런 거 한마디 그 뷰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행위들을 전부 다 쭉 지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러면 그 플래그먼트는 그걸 상속받아서 거기에 그 구현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의 레퍼런스 자체만 프레젠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레젠터 입장에서도 목 오브젝트로 바꾸면 되니까 유닛 테스트가 매우 쉬워지죠. 그리고 프레젠터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만 담당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리고 뷰는 그리기만 담당만 되고, 그리고 데이터 분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부가적으로 아까 컨트랙트라고 했죠. 그러면 컨트랙트 클래스의 정의만 보면 이 뷰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컨트랙트 자체가 그 뷰의 스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이것만 보면, 아, 여기서 이 플래그먼트는 이걸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까지 발전했다고 하면 프레젠터도 인터페이스화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프레젠터를 인터페이스 시키면 사실 인터페이스만 하나 더 있는 되게 이상한 그 중복 작업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랙을 분리시켜서 거기에 어떤 그 인터페이스 자체만 보고 그 프레젠터의 그 명세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명세인 거죠. 왜냐하면 뷰가 관여할 수 있는 명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MVVM으로 넘어가죠. MVVM은 애초에 유니디렉셔널이기 때문에 VM이 뷰 모델이 그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봅시다. 자, 패시브 뷰, 놀랍지도 않죠. 이제는 마틴 파울러가 또 전파했어요. 이것도 무지하게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뷰가 수동적인 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플럭스 내지는 이제 그 웹 프론트엔드 쪽에서 리덕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개념일 텐데, 이제 덤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멍청한 클라이언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오로지 그리는 법만 아는 그리기 바보로 만드는 게 요체예요. 그래서 플랫폼 의존적인 작업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로그인 화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로그인 화면에서 그려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현재 서버에 접속 중인지, 서버에 접속 중이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모래시계 그려줘야 되죠. 그리고 실패했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 텍스트 필드 바로 앞에 빨간 걸로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을 수 있냐면, 그냥 그 RX 자바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 옵저버블을 반환하는 뷰 모델에 있는 것들을 뷰 모델에 있는 메소드로 호출해주고, 그럼 결과를 받았을 때는 뷰 쪽에서 그 on exit나 on submit이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뷰 모델에서는 아까 배웠었던 맵이나 플랫 맵들을 통해서 가공하는 역할들만 하는 형태로 가면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isLoading이라고 하는 그 옵저버블 그 불리언 변수가 뷰 모델에 있으면 걔만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뷰는 아무것도 몰라요. isLoading이 true가 됐다? 그러면 로딩 보여주겠네? isLoad가 펄스가 됐다? 그러면 꺼줘야 됐네? 그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몽땅 다 뷰 모델에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아까 MVVM에서는 뷰가에서 그 분리시켜서 좀 더 일을 많이 하라더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한마디로 이거 해보면, 그러니까 VM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뷰를 라이트하게 만들고 뷰 모델을 뚱뚱하게 만들어라. 근데 그러면 괜찮아? 예, 괜찮지는 않습니다. 괜찮지는 않은데 의도된 결과예요. 왜냐하면 MVVM이나 MVP가 됐던 양쪽 다 프레젠터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더 많은 더 하부로 내려가면 도메인 레이어라든가 이제 그런 데이터 레이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분리를 시키기 위한 일종의 연습 내지는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분리시킨 거랑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논리로 아래에 있는 것들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한 가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iOS 유명 개발자이긴 한데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얘기인데, MVVM은 아키텍처가 아니라고.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워크에 가까운 거죠. 사고의 방법, 사고의 방식,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비즈니스 로직의 비대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언젠가는 이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때가 올 텐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백투더 베이식이에요. 보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리스폰시빌리티만 가진다 라고 하는 원칙으로 가는 거죠. 모범 답안은 이미 있어요. 다행히도 클린 아키텍처, 그렇죠? 아까 관역 같은 거 맨날 보이는 거, 그렇죠? 이 관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프레젠터에서 도메인 로직을 이제 분리해서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것들도 이제 떼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계층도 세분화를 통해서 수상한 형태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오른쪽에 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죠.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리파지토리는 아까 그래도 얘기했으니까 좀 익숙하죠.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는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다시 보면 데이터 스토어는 이제 DB에 저장하거나 이제 API를 통해서 외부에 리모트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걸 의미하죠. 그걸 갖고 있고 리파지토리가 그 왼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걔를 호출하는 거는 데이터 스토어를 호출하는 걸 리파지토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도메인 레이어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봤을 때는 리파지토리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데이터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델리라고 이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도 오른쪽에 보면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과 왼쪽에 모델리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엔티티는 API라고 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서버 안에 있는 엔티티이거나 아니면 제이슨으로 받아온 그런 제이슨 형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유스 케이스는 이 리파지토리에 어떻게 보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올 건가 하는 거를 처리하고, 그 밑에 있는 트랜스레이터는 보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그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이슨으로 받아왔다고 하면 서버에서 갖고 있는 모델의 주안점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봐야 될 모델은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변환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트랜스레이터인 거죠. 뭐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써도 돼요. 자, 이제 예제를 간단한 걸로 한번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앱이 있다 칩시다. 인풋 1하고 0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인풋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는 아주 단순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큰가? 자, 일단 시작으로 항상 시작은 태초에 액티비티가 있었죠. 액티비티부터 시작합니다. 액티비티는 플러그먼트를 갖고 있고, 그럼 플러그먼트가 대부분의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그먼트에서 어떤 일을 하냐? 자, 처음에 생성될 때 여기 있네요. 생성될 때 인풋 버튼이 있으면 인풋 버튼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라 라고 이제 정해줍니다. MVVM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예, 여기는 프레젠터가 뷰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좀 이따 바꾸겠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그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했다면 이런 형태로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MVP라고 하면 뭐 대충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프레젠터.로드에서 지금 1번 버튼이 눌렸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프레젠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프린터는 아까 방금 호출한 로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VM의 형태라면 이렇게 뷰 모델이었다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형태라면 이런 형태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get some data request라고 하는 걸 보내죠. 그러면 데이터는 뭐지? 라고 해서 한번 봅시다. 데이터는 데이터 소스,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데이터 소스를 갖고 있으면서 요청을 보내는 그런, 죄송합니다. 실제로 얘가 하는 일들은 유스 케이스 아까 갖고 있는, 그래서 요청을 보내주고 결과를 받아서 그 서버로부터 서버 내지는 이제 어싱크하게 뭔가 결과를 보냈으며 그 결과를 받아서 이제 가공해서 프레젠터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스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그 유스 케이스의 원형은 여기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자,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얘를 구현한 애는 리파지토리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 소스는 어떻게 된 거지? 예.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굳이 데이터 소스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구현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백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뭔가 엔티티를 통해서 이제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다고 하는 이벤트를 다시 뒤로 넘겨주게 돼 있고, 그럼 유스케이스가 받았고, 유스케이스가 받았으면 그 받은 내용들은, 자, get some data라고 하는 유스케이스가 갖고 있죠. 그리고 뷰 모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뷰 모델을 통해서는, 자, 지금 뷰 모델이라고 했다면 넥스트에 넣어주고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미 옵저버블이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뷰는 뭐가 바뀌었는지 이미 알고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 경우라고 하면, 네, 여기 있죠. 프레젠테이션. 뷰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호출해서, 자, 이제 결과물로 이게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래 컨트랙은 어디 있었느냐? 예, 아까 얘기했던 컨트랙트가 여기 있죠. 뷰, 그리고 프레젠터에 대해서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랙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로디드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 대해서는 로디드 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컨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터는 로드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그려주고 끝이 납니다. 자, 아주 단순한 코드를 봤는데,
예, 참 쉽죠? 예,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장점은 명확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을 충실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로직들이 보면 각각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클래스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그럼 클래스가 많으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사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기 글자가 좀 작긴 한데 보이시나요? 여기 그 패키지 단위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아까 데이터 레이어는 여기 있고 도메인 레이어는 있고 프레젠테이션 여기 있고 기타 등등 여기로 몰아놨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뷰에 대해서 뭔가 찾고 싶어 라고 하면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엔티티에 대해서 그래서 클래스가 많아도 사실은 직관적인 형태로 돼 있고 표준화라고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익히 알려져 있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많을지 몰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프레젠터 내지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넣는데 그 밑에 단위를 그러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라든가 이제 컨트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뷰 모델 내지는 프레젠터를 어떻게 그 패키지를 배치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는 해결이 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 리액트 JS라든가 이제 리덕스를 쓰는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은 특정 액티비티 내지는 화면 내지 화면 단위로 이렇게 만들고 그 화면이나 내지는 그 액티비티 프래그먼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컨트랙 같이 묶어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뷰 모델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패키지가 있어서 거기에 뷰 모델 전부 다 있고 그 플래그먼트 패키지가 있어서 거기에 플래그먼트 전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찾아보기 훨씬 더 편하고 생각이 더 편하죠. 예, 다시 돌아와서 예, 참 10조까지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로직이 일목요연해지고 가독성이 급상승해지죠. 그리고 특정 클래스가 비대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각 레이어가 구분이 명확하므로 명한 병의도 명확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짜기도 편해요. 그러면 각각 유스 케이스에서 테스트 짜거나 사실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짤 필요가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짠다고 하면 보통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하는 걸 한다기보다는 혹시나 생길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익셉션에 나올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익셉션이 발생한다를 체크하는 걸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정도인 거죠. 근데 부작용도 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클래스가 좀 많죠. 그렇죠?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클래스가 무려 6개, 인터페이스가 2개가 있었죠. 그나마도 그 중에 3개는 생략해서 구현을 안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안에서 이 정도면 원래 정상대로 했으면 11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보면. 처음부터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는 이제 책이 아직 번역은 안 돼 있긴 한데 책이 굉장히 그래도 영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고요. 아마 뭐 올해 연말쯤에 번역이 될까? 아마도 그렇죠. 엉클밥 인기가 많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아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에 충분히 거기에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이 거치기 전까지는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팻 프레젠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때부터 차츰차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적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파지토리 패턴을 구현해서 분리하는 거 정도부터 먼저 시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더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도 좋긴 한데 너무 많잖아 이거.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큰 앱을 처음부터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야 돼 어차피.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고 버그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야,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버그가 하나 있어서 빌드.grade에 엉뚱한 코드가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바로 동작이에요. 기가 막히죠. RX 자바에 대거에 레트로핏에 좋다는 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요즘 여기 하나 빠졌는데 라이브 데이터도 넣어줘요.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건 전부 다 들어있는 아주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웨거 지원을 해서 스웨거 도큐멘트가 있으면 레스트 콜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기가 막히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남아있는 난제들에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예? 아, 그래요?
어떡하지? 빨리 끊을게 그러면. 자, 몇 가지 난제들에 대해서 야 큰일인데 그 아까 철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한 가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가 사실 해야 될 일들이 프레젠터랑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틀리냐? 도메인 로직의 차이라는데 그 도메인 로직이 뭐냐?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방금 그 플러그인 툴을 만들었던 기우치라고 하는 분이 정의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부서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는 로직이라고 하면 도메인 로직,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프레젠터. 예를 들어 로gin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 로긴 아이디로 이메일을 넣어야 될지 뭘 넣어야 될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당연히 사업부서 친구들이 알아야 될 문제고, 대신에 거기서 밸리데이션 어떻게 할 건가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UX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프레젠터 영역인 거죠. 자, 리사이클러 뷰, 이거는 MVP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 이거 하면 탄식이 나올 법도 한데 조용하네, 이상하네. 그 드로이드 카이기 일본에서 했을 때는 이거 하면 장탄식이 나오던데. 그래서 별로 고민이 없으신가? 요? 예, 그래서 고민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단순한 방향이라면 그 그루피라든가 여러분 많이 쓰시는 훌륭한 그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쓰는 형태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리사이클러 뷰가 단순하게 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스크롤 뷰나 딴 걸 썼겠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댑터와 매핑되는 프레젠터를 구현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레젠터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형태. 그리고 그 좀 복잡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개별 아이템과 각장 매핑되는 프레젠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차라리 VM 쓰겠다 얘기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VM은 좀 더 단순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바인딩으로 그대로 V 모델에 연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제일 좋고요. 역시 그루피를 같이 쓰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면 각 아이템과 매핑되는 작은 뷰 모델을 만드는 걸로. IS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해요. 왜냐면 IS는 이 지긋지긋한 그 리사이클 블루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더 뷰 모델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만 주의사항은 이제 AAC의 라이프 스리프를 생각 없이 쓰면 리사이클러는 재활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걸 마음대로 날릴 수 있죠. 마음대로 날리거나 엉뚱한 걸 재활용해서 보여주거나 할 위험성이 있죠. 그런 것만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금 회사 들어와서 한 최근 경험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매우 극악한, 입사하자마자 다음날에 그 CTO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자는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0% 외주 구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앱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쓰레기 수준의 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7개월 내로 리뉴얼 하래요, 보면. 근데 보통 비즈니스맨들이 리뉴얼을 하라고 하면, 자,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거를 다시 처음부터 재구현해가지고 만들어.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쵸? 기능도 2.0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리뉴얼해줘. 라고 하는 게 보통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좋은 느낌으로 어떤 그 구조가 개선되고 하는 게 비즈니스맨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라는 거 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신기능 몇 개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신기능 하나도 없는데요.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에?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TO 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이제 그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타협점은 뭐 찾은 건 그거였어요. iOS는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이는 방향이었으니까 iOS의 리뉴얼은 일단 포기. 대신에 신기능만 제공.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 변환을 통해서 코틀린으로 다 바꿔놓고, 그다음에 신기능은 프리젠터로 구현하고 구기능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구기능에도 버그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주 무식하게 그냥 콜백 함수를 추상화한 되게 멋진 콜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걔가 다 처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절름발이 MVP가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저희 회사가 창업 초기부터 베트남 개발 조직을 만들고, 일본은 개발자 구인이 굉장히 끔찍하게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이전에 갖고 있던 동남아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굉장히 성실하고 손도 빠르고 되게 좋아요. 근데 코드 품질이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래요? 빨리 끝낼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야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제가 토요일에 일했다가 부산인데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경고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잘 된다. 그래서 뭐 이거 프랭클린의 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 성공한 사람 7개 특징에 나오는. 그래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보면 제가 정말 오글오글 참을 수 없는 부분도 다 급하지 않은 일로 다 때려넣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포기하고 중요한 것들만 열심히 처리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MVP로 해서 일정도 잘 마쳤고 모두가 행복했고요. 그런데 출시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CPO가 오더니 그 미로그인 사용자를 위한 모드를 만들어서 저희 앱은 로그인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앱이었는데 갑자기 만들어달래. 그래서 미쳤니?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연히도 제가 그 프리젠터로 만든 부분들이 다 이거와 연관되는 핵심 그 모듈들이었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딱 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CPO가 매우 행복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MVVM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소스를 아예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만드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양쪽 다 똑같은 소스를 써야 됐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룸은 쓰지 않았고요. 데이터 바인딩도 정말 쓰고 싶었구나 쓰나 빼고 있고요. 현재 있는 앱도 똑같은 구조로 만들고 있고 예, 앞으로 4개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한 마지막쯤은 MVI를 한번 적용해 볼까? 일본에서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